기능의학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의 병원에서 하던 검사하고는 조금 색다른 검사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도 들어가지만 이제 타액 호르몬 검사, 그다음에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능의학 검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검사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그 생화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런 검사가 별로 유용성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 모발 미네랄 검사도 그 영어로 얘기해서 폐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저거는 더 엉터리 의학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얘기한 지동설을 얘기한 것이 그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 죽었잖아요. 믿지, 이게 엉터리 소리 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지만 현재 모발 미네랄 검사도 저희 회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모발 미네랄 검사를 전파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저런 엉터리 같은 걸 가지고 무슨 영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야말로 병원에서 꼭 필요한 검사다라고 인정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의학 검사들이 타액 호르몬 검사도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게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다가 검사하는 환경 호르몬 검사도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해줄 텐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그쪽으로 잡아갈 수 있게끔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누구나 다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때문에 이게 부부간에도 많이 싸워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패러다임은 정보를 선별하는 그 여과기로, 필터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딱 정답이 하나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정답이 꼭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야지만 기능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변화할 뿐이 없게 되느냐? 첫째, 제가 이런 얘기, 첫 번째, 지난번 6월 세미나 때 어떤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듣고, 맞다, 병원은 이렇게 뿐이 갈 수뿐이 없다 했던 게, 제가 sarcopenia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근무력증 환자들이, 옛날에는 병이라고 아니었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은 그냥 힘이 없으려니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근육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질환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질환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바뀌어 나갈 수뿐이 없다라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 과잉과 영양 결핍 두 가지가 모두 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7년 자료, 무려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들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 엽산, 비타민 B 등 영양소 부족 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양 과잉으로 일어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영양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질환도 이만큼 변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 부분들이 처음에 기능의학을 처음 얘기했을 때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현재는 다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오브 메디신 해가지고 의학도 이게 컨벤셔널 메디신에서 펑셔널 메디신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이제 검사 부분이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12가지 문제점들이라고, 이게 왜 이렇지? 에어컨이 문제가 좀 껐다. 더운가요? 아직 실내는 안 더운 것 같은데. 현대의학의 그 불편한 진실해가지고 책에 김종수라는 닥터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사용한다. 지금 고혈압 환자들 다 고혈압 치료제를 쓰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원인요법입니까? 대증요법이죠. 그리고 고혈압의 원인을 2차성 고혈압은 신성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의 85%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은 전문가들이 서로 너무 세분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분리된 잘못된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몸을 기계론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온 국민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과잉 검사가 과잉 진료를 낳고 있고, 검진 장비는 이용만으로도 검진 장비에도 위험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회의가 오히려 질병을 만들고, 항생제 남용으로 새로운 전염병 시대를 만들고 있고, 고령자를 과잉 약물 치료하기 위해서 삶이 아닌 죽음의 연장만 시도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8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노년에.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었지만 이런 부분이죠. 죽음의 연장. 독성에 있는 약물 사용으로 자연 치유력은 잃고 부작용만 났고, 이게 이런 기능의학이라는 것들을 보완대처의학이라는 것들로 해서 그거는 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게 고혈압 환자의 정의예요. 1962년도에 고혈압 환자는 160에 95 이상 대이지만 고혈압 환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73년도에 10년이 지나니까 140으로 떨어졌어요. 또 20년이 지나니까 130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80에 120이 넘어가면 전부 다 고혈압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혈압 환자로 바뀌어 있고, 이 약물의 그 노바스크라는 고혈압 치료제 하나만 1,000억이 넘는 걸로다가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면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유지해도 고혈압이 아니라고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나오면은 전부 고혈압 약을 다 투여를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고혈압을 약 먹고 치유한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약을 먹고 약으로다가 고혈압 치료가 됐고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됐다.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양 치료를 하는 것으로다가 고혈압 약을 안 먹고 고혈압 환자가 완치된 사례는 저는 봤어요. 제가 투여한 것에도 간단하게 뭐 썼느냐 하면 오메가3 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 B3 비타민하고 그 다음에 그 B 컴플렉스하고 썼는데 이 환자가 160이 넘는 환자가 딱 1년 만에 정상으로 다 140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약을 끊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약물이 아닙니다. 약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양과 기능성 식품과 해독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해독에 의한 문제점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약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한 병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아프고 힘이 없다. 이런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치료해 주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호전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술, 약물, 암 환자들이 특히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해줘요. 암 환자들의 생활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암 환자들이 약 남자는 3명 중에 남자는 2 중에 하나, 여자는 3명 중에 하나가 암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1년에 25만 명씩 암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급성기를 취한 암 환자들에 대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본치료, 자연치료, 해독치료. 이거 해독치료 뭐 이런 거 하면 저 엉터리다 그러는데, 내 몸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독성을 빼준다는 것은 엉터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나 환자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기능의학에서 그 키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증상으로다가는 전부 이런 증상들이에요. 이거 외에 이게 별로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외의 증상으로다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으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막하게 다른 무슨 약물을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하기 이전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추측하지 말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화학 영역의 6가지 특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것은 이 6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암 환자들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과산화지방 수준하고 저밀도 지질단백질이 LDL이라는 게 많았을 때 이것을 검사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혈액검사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모발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알 수 있어요. CRP라고 하는 반응 단백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면역력, 혈액응고, 그 다음에 이제 VEGF에서 이제 그 신생혈관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느냐, 안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수준, 그 다음에 혈당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6가지 이 팩터만 잘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줘도 암이나 이런 중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영역의 검사 항목들을 보게 되면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우리가 저탄고지를 항상 외치고 있는데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시기평가를 모발 검사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모발 검사는 이거 단순간에 알아내요. 아, 당신은 저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미네랄 평가, 어느 그 중금속들이 많으면 암을 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미네랄 평가,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거는 지금 그 노인요양병원에서 모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발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 전문병원에서 셀레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자들의 셀레늄 농도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셀레늄 주사가 있어요. 셀레늄 약제도 있고. 이것이 실손보험에 적용이 돼서 치료비를 환자들이 많은 돈을 안 내고도 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만과 운동 부족, sarcopenia 검사하는 거, BI 검사도 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지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을 그냥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서 10분 정도 쉴 거예요. 그 시간 내 BI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나면 BI 검사가 후반에 나가니까 그거를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를 평가하고 있는 거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데, 이거 역시 BI 검사로 다 평가해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온전성과 건강도 이것도 BI 검사. 염증과 오메가3, 우리가 그 지방산이 HDL이 많으냐 LDL이 많으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산 분해 검사를 통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오메가3 검사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T세포의 평가, 이게 면역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모발 검사로. 그 다음에 코티졸과 DHEA. 내 밥을, 이게 배고픔을 잘 못 참고 배고픔만 있으면 막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게 코티졸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타액 호르몬 검사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C가 1990년도에 비타민 C가 모든 치료제의 기본이다 해가지고 비타민 C 붐이 일었었죠. 그리고 거기다 고려제약에서 나오는 비타민 C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비타민 C만 먹었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를 못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몸에 비타민 C가 모자란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주기만 해도 그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비타민 C가 식이생활을 잘해서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도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소변 검사로다가. 우리가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멸 검사니 이런 것들 스틱으로 다 검사하듯이 비타민 C 농도를 소변으로 다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화 알칼리 체질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검사들을 토탈 생화학적인 영역의 검사를 보통 기능의학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발 검사를 들어갑니다. 모발 검사는 체내의 생화학적인 상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발 일부를 잘라내서 모발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미네랄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수분 평형, 산염기 평형, 모든 이런 그 에너지 생산과 소비, 성장 건강 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대사를 유지해주고 있는 중요한